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조금 전 관련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 내용이 첫 번째 브리핑 내용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관련된 브리핑입니다. 우선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관련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조금 전 20분간 통화를 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또 양국 정상은 한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수립이 뜻깊다고 평가를 하면서 원전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통해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견줄 만한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명 대출 등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다 바꿔서 우리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네, 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방문 이후 대통령실 기자식당을 깜짝 방문해 기자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체코 피알라 총리와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대출 등 의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건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민정수석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의혹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했지만 문제 삼지 않은 건지 또 오 수석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했는데요. 오 수석은 앞서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의혹이 제기되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저축은행에서 지인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오 수석의 사퇴와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이후에 되찾은 건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에 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추천 건수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많다며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복지정책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군 물색에 나선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에 임명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는데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아직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어느 정도는 압축된 거로 보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은 최대 57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빠르면 다음 주 초 특검 임명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군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특검 역시 겸직이 안 되고 수사 이후 재판이 길게는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는 건 정치 보복이자 혈세 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은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이라고 일축합니다. 성력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1호 법안으로 특검을 밀어붙인 데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새 원내 지도부의 몫으로 넘기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민생 기조와 발맞춰 가는 모습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뿐만 아니라 AI 같은 미래 산업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한 배경은 뭡니까? 네, 쇄신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 자칫 당내 분열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는 만큼 신임 지도부가 논의를 이어나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당수 의원이 개혁안 지지를 밝혔고 변화를 원하는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조사, 또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등 본인이 제시한 개혁 과제별로 의원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의 원내대표든 새로운 원내대표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취소 이유로 민주당을 상대로 한 대여 투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다 아예 법 개정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의총은 취소됐지만 대여 투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당내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발도 있어서 개혁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유튜브에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전제 조건이 내란 종식이라며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잘하는 업무가 이런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을 내란 종식의 선봉이자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특검법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서 제대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까지 냈는데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까지 기다려본 뒤에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출석 시한을 하루 남기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런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비화폰 서버 분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까지 기다려본 뒤 3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일주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전 정부의 내각들과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국정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지금 한순간도 시간을 아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 강령하고도 열심히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성숙된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선 의원으로서 그 급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야당과 소통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1호 불출마를 통해서 민주당이 개혁하는 데 또 앞장서고요. 또 야당과도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도 좀 쓴소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잘 고르셨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좀 젊고 온화하시고 또 아주 찐명이라고는 알려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좀 계파색이 옅은 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인사를 좀 배려한다는 말. 그리고 경제정책수석이라든가 또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또 재정기획보좌관 등 어떤 재정경제정책 분야에서도 신속하게 그런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명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도 신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모든 국정 전반이 급속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 저는 일주일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 그리고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인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 과거보다 좀 오래 걸렸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브리핑이 나오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오늘 군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지했다라고 보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하는 조치가 나왔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햇볕 정책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대남 확성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반리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장 지명자 이광석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친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핵심 직위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 불편은 과다한 반면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사실상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 같고, 바로 인접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고도화시키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평화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북 확성기 같은
것들을 중단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 안전 조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미 동맹 부분도 그래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가서 뭐 팝송 부르고 국빈 만찬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네, 무얼 먹었네라고 하지만 실상 갔다 와서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가는데 실은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관세 전쟁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 방위비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인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안보팀도 신속하게 꾸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바라봐 주시고, 결국 외교는 성과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상대방한테 받아오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평화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며칠 전에 그 IAEA에서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서로 간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돈으로 연락사무소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 건물 자체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G7에 참석하는 거,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국격을 높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토에 있어서는 참석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나토도 저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를 찾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3년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뭐 지갑을 열어보면 한 절반, 30-40%씩 다 마이너스가 됐던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돈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지출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중요하고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은 안정화를 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투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오히려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상황.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주식이 주가가 2배, 뭐 3배 오른 것들이 태반인데, 한국은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뭐 한 일주일 만에 2,900포인트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기업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또 기업이 건강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갑자기 좋은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대주주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들에게는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손실들을 봤었는데, 이런 것들도 견제한다라든가, 또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것도 배려해야 되고, 또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은 배부르지만 오히려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배당 정책도 좀 전환해야 된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요. 또 기관들도 투자에 나서면서 오히려 개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개인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 좀 믿고 좀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제 3대 특검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 다수가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국무회의의 그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제1구권을 그 의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정쟁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야당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한 상황이잖아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후보군을 추리는데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검사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경륜이 있는 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법원 출신의 분들은 아무래도 수사보다는 재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그 분 위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요 회의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이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만 이분들은 실은 본인들이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책임지지 못했던 거 이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라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털고 갔다라고 한다면 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도 범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강요들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만 가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수사도 못하고 정권 바뀌고 특검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특검 잘 받고 내란에 동조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것도 초유의 네. 상황이고 지금 검사가 120명이 맞습니다. 필요한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합니까? 이건 뭐 지방에 있는 검찰청 하나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간도 최대 17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을 넘어설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내란죄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특검에서 뭐 새로운 자료들이 나온다거나 해도 내란죄로서 다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형사적인 법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가장 처벌형이 높은 것이 또 역시 내란죄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그 분들이라든지 당내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 공천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 관련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휴대폰이라든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수사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들을 계속 쓰겠다는 거는 검사들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수통 검사를 데리고 온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으로 지명되는 분들도 뭐 이제 추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명이 될 것인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을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특수통 검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쪽을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세들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가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박홍근 의원 관련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 청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그런데 경찰로는 수사받으러 간다라고 말은 안 하고 그러면서 또 특검은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교묘하게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헌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고서야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출국 금지 됐잖아요. 대통령실의 CCTV를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한덕수 대행이 뭔가 내란에 동조한 그리고 자신이 당초에 진술했던 것과 CCTV가 모순된다라고 해서 출국 금지까지 됐고 결국 내각의 어떤 내란 동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노상원 씨의 어떤 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환 관련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지적 분쟁을 통해서 어떤 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드론기를 보낸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특검을 통해서 정말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이 연계해서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함께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 도생할 준비해드리라 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실제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휘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하자면은 저희가 당론으로서 탄핵 반대를 했었던 것 이런 것은 실상 뭐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있어서 그때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뭐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에서 몇몇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 차원에서 이것을 뭐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론을 취소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캠페인 처음 비상계엄 때부터 저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힘을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조항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드시 넣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현재에서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각이 되기까지의 시간 한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 했던 것처럼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검은 계속적인 브리핑을 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 근데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로서는 현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추후 지정,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한 규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법부를 규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을 규탄하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헌법 84조를 존중해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중단한 것이지 이게 위헌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수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법원들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이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국민의 선택 위에 사법부가 설 수 없다는 것이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법적 자제, 헌법 존중을 통해서 오히려 행정 권력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결국 사법부 독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에 맞고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4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건들은 모두 종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와는 굉장히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그저께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정합니다라고 이제 한 줄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 오히려 재판을 취소를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우리 미국에게는 2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기소 취소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미국 국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재판부에서 그냥 단순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 84조를 해석을 했고 그 3분이서 해석을 한 내용 같은 것들은 전혀 이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원칙대로 해석을 했으면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처럼 결정문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결정문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과 지금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 한 줄로서 헌법 84조의 근거에서 그냥 추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규탄을 한 것이고 또 나머지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재판부들이 기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정부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지도부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2가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야당 탄압 수사를 3년 내내 한다라든가 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어떤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든가 정적 제거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사는 중수청에, 기소는 기소청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도 이제 논의의 대상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청으로 가서 기소하면 그 기소청장과 중수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원화 된다라고 보다는 그냥 조직만 분리해놨지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 보복을 막는 방법이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또 그 방법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또 민정수석이라든가 대통령실과 같이 또는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같지 않은 검찰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명의신탁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는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부 부적절하다라고 넘어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광수 수석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본인의 친구에게 매매 형태로 넘겼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오광수 수석의 지금 위치, 그냥 일반적인 공직자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사정기관도 관할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로 갔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그 가장 컨트롤 타워의 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모든 것을 속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검사장 시절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당시 본인의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에도 분명히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역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차명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뭐 기단이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출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부 부적절하다, 본인의 해명으로 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임기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거론되는 혐의가 다 사실로 드러나면은 보통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뭐 공소시효가 좀 지났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게 국민들 보기에 좋지는 않죠. 민정수석으로 가시겠다는 분이 뭐 과거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을 하고 그래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인했다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한다면 민정수석 자리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을 낙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부담이 되거든요.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청문회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것인데 민정수석은 청문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 초기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민정수석을 또 내려놓게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앞으로 강요 임명 과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참신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을 잘 추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오광수 수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일주일간의 인선을 보았을 때는 어떤 국민통합 이런 기치를 올렸습니다만 일단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거명이 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뭐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았을 때는 본인이 손발을 한번 맞춰봤던 분들이에요.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론에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가 주인을 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찰 출신의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그 과거의 비리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면서도 이런 형태의 인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드러난 거라면 본인이 사과를 한다라고 해서 저는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였던 거예요.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이 드러났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면 적어도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모레면은 결정이 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지금 도전장 내민 김명기 의원에게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 의원은 문제가 있었다면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어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병기 의원의 이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감사원이라든가 국정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고 좀 김병기 의원의 얘기는 자신이 MB정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그 부당 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을 해서 면접이라든가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갑자기 틀어진 것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아들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경력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는데 이제 합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들 채용 청탁 논란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이제 두 분이 맞붙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14일에 이제 결정이 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면 13일이죠? 저는 적어도 원내대표 후보로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여야 간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이 녹취가 드러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 어떤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근데 이 녹취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채용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채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녹음이 되었는데 국정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이거를 유출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한 2016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김병기 실장은 이게 업무폰을 포렌식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색출해야 된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게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오히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녹취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작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리 국정원에서 이 폰을 포렌식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터뜨린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태도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진 않을까요? 근데 당무감사가 징계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명확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뭐 이양수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 비대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든지 간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당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사건화 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의 자율성 내에서 당의 당무감사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지도부에서는 저희가 당원 당규상에 예외 규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후보 교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원들께서 이 절차는 맞지 않다라고 확인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문수 당시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2개가 다 기각이 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당 내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있어서 저는 당무감사로서 바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감정적인 골 같은 것은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래 오늘 2시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후 1시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로 소집 취소를 알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대책이 없는 정당이죠.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또 차기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버티겠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당무감사를 하는데 당무감사에서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당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의미 없는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당에서
오랜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해 놨는데 갑자기 새벽에 바꿔버린다, 무효화시킨다. 이거 자체가 비민주적인 정당이고 위헌정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볼 수 있고요. 반성 많이 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못하면 결국 국민들도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여당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잘했을 때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개혁안이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임기 연장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영향을 줬을까요? 저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 거고 그러면은 7월 1일자부터 새로운 비대위를 할 것인지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혹은 김용태 비대위를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는 원내대표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5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만 노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저께 재선 의원들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이 나온 것은 결국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후보들이 각자 이번에는 김용태 비대위를 계속 갈 것인지 혹은 전당대회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약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지지 의사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뽑히는 건데 네. 지금 아직까지 출마 선언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14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 16일에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친한계에서 뭐 나올 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기존의 주류에서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송원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은 친윤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가 원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김도읍 의원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도 늘 하마평에 놀랐어요. 근데 늘 스스로 고사를 하셔서 지금 같은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를 하실까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김성원 의원에게 그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권유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 혹은 원내대표를 하기엔 조금 선수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수출 통제 문제를 두고 이틀간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수출 통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틀째 마라톤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 framework to implement the Geneva Consensus and the call between the two presidents. 双方将把这些会谈的情况以及原则达成的这种落实框架向各自的领导人汇报。 특히 허버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와 연구자석 수출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 대표부는 런던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미중 간 신뢰 강화,
경제 무역 관계에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는 미중 간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층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이후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조사한 5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8.8로 역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지수는 9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미국 소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 정책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가격과 고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 방침 속에 주식시장에서는 엿새째 허니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오름세,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엿새째 이어지며 코스피가 2,9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전 일찍 2,900선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우며 전날보다 1.23% 오른 2,907.04로 장을 마쳤습니다. 2,900선을 뚫은 건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 강화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일단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일 연속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을 견인했지만 매수 강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대신 기관의 매수가 더 거세지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대표 대형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무역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만 닉스에 복귀했고, 삼성전자는 장중 6만 1,000원까지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5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환경에너지 전환기조의 하나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0원 넘게 오른 1,375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미가 약속한 관세 협상 시한 7월 8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새 정부는 베테랑 통상 전문가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상 외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미 관세 충격으로 넉 달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달 초 수출은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지만 대선일과 연휴로 집계 기간이 짧아 증가세가 월말까지 이어질진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속한 합의의 뜻을 모은 데 이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갈지 기대가 모입니다.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신뢰 구축이나 아니면 향후 관세 협상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대미 협상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련한 통상 전문가를 앉히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통상수장을 지낸 인물로 새 정부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 부분은 풀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계속 해지하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도 만나 관세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가 약속한 협상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상외교를 시작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지 반응이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했다며 이는 북한의 소음과 방송으로 피해를 겪은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등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자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도 대남 방송에 나서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를 듣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우리 측의 화해 손짓에 호응해 대남 방송을 중단할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남북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BTS 멤버 RM과 B에 이어서 오늘은 정국과 지민이 동반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과 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준비해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BTS 멤버 정국과 지민이 꽃다발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자 팬들 환호가 쏟아집니다. 지난 2023년 12월 육군 5사단에 동반 입대했던 두 사람이 군복무를 마친 겁니다. 늠름한 경례로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했지만 오랜만에 카메라 앞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던 군 생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겠다면서 향후 가수 활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오늘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려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저녁 행사 없이 간단한 인사만 하는 자리였지만 새벽부터 취재진과 팬들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저녁을 축하하는 대형 풍선, 멤버들 사진을 손에 든 팬들이 가득한 모습 등이 콘서트장 앞을 방불케 했습니다. We feel so happy and we are really proud of them to complete all the military service and now they are back for us. So we are really happy.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는 휴가만 빼고 BTS 멤버 6명이 모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 공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팬들과 업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 관련 낙서가 다수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 제보를 받고 강남역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로 수도권에서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휴일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호 태풍 우디비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정체 전선을 강화하면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도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 때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고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일본과 중국 정상 통화 외교와 특검법 공포 등 숨가쁘게 현안을 챙겨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국내 증시 부양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자의 배당 소득 세율을 깎아주는 방안을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확충을 주문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직원들과 대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만 해도 코스피 3천은 갈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비상경제점검 TF로 소비 진작과 고물가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등 경기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45분간 환담하고 기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이루어진 출입기자단 차담회에 이어서 오늘 오찬도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자리로 언론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오수석의 사퇴와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오수석이 가진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이후에 되찾은 건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명 대출 등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오 수석 관련 의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건지, 발견했지만 문제 삼지 않은 건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오 수석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원내 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 2파전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당심 경쟁에 불이 붙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당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물밑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이 종반을 향해 가면서 김병기, 서영교 각 후보의 당심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처음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란 분석에 둘 다 당원 표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 최우선 과제인 내란 종식의 적임자란 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저는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 출신인 점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에게 최고위원이 끝날 때 가장 감사했던 분이 서영교 최고위원이었다.
두 후보 모두 선명한 친명 기조여서 선거 판세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전은 아직 결론짓지 못한 차기 지도체제 문제와 맞물려 고차 방정식 양상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닌 차기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조기 개최 또는 새 비대위원장 지명을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자리의 무게감이 더해진 겁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당대회 관련된 추진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당 주도권을 사이에 두고 계파 갈등이 확전하는 상황 속에 친한계로 꼽히는 육선 조경태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좀 더 크게 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저희 서임새가 있다면은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중심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경태 지지 문자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친한계에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각 계파에서 비교적 색채가 옅은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도권 3선 김성원, 영남 3선 송원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초반 여야는 우선 내부 전열을 정비한 뒤 각 원내사령탑이 정해지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혁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자신들의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고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최신책 추가 논의가 예정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 40여 분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없는 거듭된 의총이 자칫 분열로 보일 수 있고 조율도 더 필요한 만큼 차기 지도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임 지도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지도부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 정부 여당을 향한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80명 넘는 의원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공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청이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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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참해달란 메시지를 발송했던 김 위원장. 전격 의총 취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협의 없이 문자로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안타깝다고 쉽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쇄신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 본인을 포함한 비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진상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 앞서 다수 의원은 당무감사까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 착수를 두고 김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 개혁안 관철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 없이는 과제 완수가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쉽사리 진화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별검사 임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호 법안인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 공포 등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제2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인 만큼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공식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사흘 안에 임명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YTN에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특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수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돼 고사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후보군으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이었던 이정수, 심재철, 김양수 변호사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이후 좌천돼 검찰에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이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며 신속한 특검 수사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역대 최대 특검팀이 가동되는 건 정치 보복이자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출발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소원까지 잇따라 접수되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당선 전부터 이어져 온 재판의 기일을 사실상 중지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근거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일단 헌법 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며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는데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과 판단 등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청구인이 관련 재판 피고인이 아닌 만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법적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없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문제를 다툴 권한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해 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과 같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이 기존에 봤던 5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다음 달 기일이 잡혀있는 만큼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확한 조건과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를 돌며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는 물론 헤어진 연인까지 가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좁은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엉켜 있습니다. 은색 승용차가 멈추자 맞은편 차량이 차츰 움직이는데 아슬아슬 옆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 들이받습니다. 보험 사기범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험 사기 일당은 이곳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를 돌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2,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 보험 사기 사건은 수차례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착수가 됐고 일당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22살 A씨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재산을 탕진하자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는 물론 심지어 헤어진 연인까지 꼬드겼는데 일부 공범에게는 보험 사기가 발각돼 돈을 물어줘야 한다며 600만 원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상습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학교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9시쯤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중학교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A군을 검거했습니다. A군은 그제도 교무실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교사의 훈계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접속 장애가 계속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하지만 도서 주문은 물론 주문 상품 배달과 이북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입니다. 접속과 동시에 홈페이지 화면 대신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4시부터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스24의 서비스 이용 중단은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것입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뒤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영업 안 해? 네. 전산 문제로 영업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예스24의 랜섬웨어 공격을 한 세력이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와 도서 주문 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접속 장애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멈출 방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접속 장애 사실을 뒤늦게 알린 예스24에 대한 비난 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난 2월 서울의 강남 3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짝 해제했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면서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살아나 한 달 새 가계부채가 6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넉 달째 부피를 키우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 달 사이 또 폭등했습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무려 6조 원 늘었는데 직전 달 오름폭보다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 3월중 늘어났던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된 데다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한 달 새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월별, 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주담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가 이 같은 대출 규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는데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23만 3천 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7천 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건설업은 10만 6천 명, 제조업은 6만 7천 명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13개월 연속, 제조업은 11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은 주점과 음식점업 취업자가 줄며 6만 7천 명 감소해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37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최근 3년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1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상승을 하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2만 4천 명, 40대는 3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부문과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AI 등 차세대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내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을 두고 통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합쳐서 3조 5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에 6개월 이내인 이달 중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황.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양사 고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입니다. 모든 고객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가운데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간 적립 수준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는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 1대1로 통합한다면 대한항공 고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낮게 책정하자니 아시아나항공 고객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격과 서비스 격차 등을 고려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대 0.9로 정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할 마일리지 통합안의 승인 여부를 내년 말 통합항공사 출범 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동시에 이번 주말 수도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면서 미국 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 1억 3,400만 달러, 우리 돈 1,830억 원 정도가 LA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데 쓰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 방위군에 이어 미군의 정예 전투 자산인 해병대까지 파견됐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not be deploying Marines against Americans. Marines are trained to kill the enemy. What are they going to do at this protest? I mean, are they going to shoot protesters? What exactly is their role?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수도 워싱턴 DC에선 대규모 군 열병식이 열립니다. 육군 창설 250주년 자축 행사인데 이날은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과시 좀 하고 싶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Without us, you'd all be speaking German right now. Maybe a little Japanese thrown in. But we won the war. And we don't celebrate, but we're going to celebrate on Saturday. And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에도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열병식을 참관한 뒤 워싱턴에서 비슷한 걸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비록 베트남전 징집을 피했다는 의혹이 있긴 해도 뉴욕 군사학교에 다닌 10대 시절부터 군에 대한 선망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한 힘을 향한 애정을 넘어 군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이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 먼 바다까지 보내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중 항모 한 척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이자 중국의 방어선 개념인 제2 도련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망망대해를 가르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중국 해군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전단이 첫 원양 합동훈련을 벌였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0월 남중국해에서 처음 쌍항모 무력 시위를 벌인 뒤 서태평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힌 겁니다. 这是根据年度计划组织的例行性训练，旨在不断提高履行使命能力，不针对特定国家和目标。 랴오닝 항모의 경우 제2도련선을 넘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산둥 항모가 제1도련선을 처음 뚫고 나온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태평양 섬들을 사슬처럼 이은 도련선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이자 중국의 방어선이었습니다. 1950년대 개념이 정립될 당시만 해도 수세였던 중국이 해군력을 키워 공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我要重申，中国军舰在有关海域的活动完全符合国际法和国际惯例。 제3항모 푸젠함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8번째 시험 항해에 나섰습니다. 잠정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 아직 경계를 확정짓지 못한 곳입니다. 미국 해군 장관도 중국이 연말까지 400척에 달하는 군함을 보유하게 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국은 뒤처진 조선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서 자칫 고래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이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규슈 지역은 많은 곳은 사흘 동안 500mm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곳곳에 국지성 폭우로 도로가 함몰되고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거센 빗줄기로 오전 중임에도 차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건널목을 지납니다. 일본 남부 규슈 지역 곳곳에 집중호우로 많은 곳은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私たちも雨が降ると怖くてですね、少々の雨ぐらいで終わってほしいですね。 건물이 침수되고 토사가 주택 곳곳에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泥だらけだったから、朝起きたら、お、命だけあってよかった。ドワーって降るでしょ。だから一挙に来たんでしょうね、上から。 매설된 파이프가 끊어질 만큼 도로가 크게 함몰되는가 하면 일부 마을은 대부분이 물바다로 변하고 도로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등 서일본 이외에 수도권을 포함한 동일본 지역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先もですね、梅雨の大雨というのが早めにやってきそうですし、降り方が激しいので、短期集中型の梅雨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ね。 또 낙뢰와 돌풍 등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 1호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어 기상당국이 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전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정체전산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은 비가 강하게 내리진 않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해,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후 휴일에도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디비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정체전선을 강화하면서 주말부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우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장마철에는 자주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타이어와 와이퍼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되거나 손상된 전선도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수 확인과 누전 차단기 점검, 가스 연결 호수와 배관 안전 점검도 해야 하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손전등과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대피 장소도 확인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